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고성국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향후 전국 상황 한번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만나보겠습니다. 금요일의 코너 정치 Y, 오늘도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사건 속 궁금증을 파헤쳐보는 사건 Y, 그리고 한 주간의 화제 소식들을 키워드로 정리한 뉴스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월 6일 금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네, KBS 라디오 전격 시사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라디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를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KBS 라디오와 함께 해 주십시오.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입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내일 저녁에 표결에 붙여지죠? 예,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본회의 표결 시점을 내일 오후 7시로 잡았습니다. 헌정사상 세 번째인 이번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 지금 8년 만입니다. 이번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주의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 등이 탄핵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오늘 바로 하지 않고 7일로 잡은 건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한 광장의 분노를 동력 삼아 국민의힘의 탄핵 동참을 압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려면 200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야권 의석수만으로는 8석이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최대한 개별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설득 작업에 나서겠다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도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오는 10일에 예정을 했었는데 이를 지금 7일로 앞당긴 겁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같은 날 재의결 안건을 올려서 국민의힘의 집단 표결 불참을 최대한 방해해보겠다는 셈법입니다. 제적의원의 300명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되는 윤 대통령 탄핵안과는 달리 이 김여사 특검법은 재표결에서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만으로 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한다고 해도 민주당 의원들 이제 한 170명만으로도 의결 종족수를 채워서 이렇게 통과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여사 특검법 재의결에는 반대표를 던지고 이 당론에 따라 단체로 퇴장해버리면은 사실 윤 대통령 탄핵안 처리도 어려워집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에는 단일 대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일각에서 계엄 사태 대응을 놓고는 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은 계속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고 있고 친한계 의원을 중심으로는 대통령 탈당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 5명이 개헌을 공개 제안하고 나섰는데요.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고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이참에 한번 바꿔보자 이런 겁니다. 한동훈 대표도 역시 탄핵안 통과는 막겠다면서도 다시 한번 윤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했습니다. 네. 그런데 내일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이제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로 이제 심리가 되는데 재판관 3명이 공소가 아닙니까? 예. 네, 헌재 입장이 나왔습니까? 예, 지금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어쨌든 심리는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이 재판관이 7명 이상이어야 심리가 가능하다고 정해놓았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 하더라도 심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던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헌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 재판소 마비 기능을 막아달라며 냈던 가처분을 지난달 받아들이면서 이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탄핵안에 대해서 결정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보겠다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심리는 가능하나 결정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심리도 가능하고 결정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네.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엄 선포 직후에 이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데는 1시간 정도 시차가 있었는데 예. 중앙선관위에는 바로 진입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예.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확인이 됐습니까? 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제 직접 입장을 내놨습니다. 계엄령 해제로 철수하기 전까지 최소 100여 명이 중앙선관위에 투입된 건데 계엄군을 총지휘한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따라서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총선이죠. 이때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온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이 선거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는 선관위 정보관리국을 점거했다는 의혹도 나왔지만 선관위에서는 일단 이거는 부인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부 여당이 참패한 지난 총선이 조작됐으므로 계엄군을 통해 강제 수사하려 했다는 것이라며 이건 황당한 세계관이다 이렇게 어제 꼬집었습니다. 네. 이 계엄군을 이제 두 군데에 진입을 시켰잖아요. 예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중앙선관위 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바로 국회입니다. 국회로 계엄군을 보낸 이유도 드러났습니까? 예, 김 전 장관이 어쨌든 계속 언론에 이게 문자 메시지로 답을 하고 있는데요. 국회 병력 투입에 대해서도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계엄군의 국회 투입 이유를 모른다고 밝힌 가운데 김 전 장관은 이에 대해서 최소한의 필요조치였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네. 한편 김 전 장관이 밝힌 사의를 어제 오전 윤 대통령이 수용을 했는데요. 후임 국방부 장관으로는 예비역 육군대장인 최병혁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지명됐습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는 감사원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가결돼서 처리가 됐죠. 예,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한다는 발언이 이 직무상 독립지위를 부정했고 또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로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것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의결됐는데 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이 부실 수사 그리고 불기소 처분 등이 탄핵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이 국회 의결서가 전달되면서 탄핵 당사자들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 방탄당의 정치 폭력이자 보복 탄핵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검찰이 이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그 여러 야당과 단체에서 지금 고발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예. 그 이번 계엄 사태의 책임자들에 대한 그 내란 혐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경찰에 맡기지 않고 검찰이 직접 나서겠다고 움직인 건데요. 이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이제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지 하루 만에 움직인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공공수사 1부에 배당한 데 이어서 곧바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 가운데 김 전 장관만 공직에서 물러난 만큼 도주 등이 우려돼 먼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김 전 장관은 어제 도주 서열도 있었는데 도주하지 않았고 서울 홍은동 자택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 뒤 내란죄로 혐의를 확대한다는 게 검찰 구상입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은 나는 도주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예. 밝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직접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검찰의 발표가. 그런데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 대상이 아니다. 그동안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네. 이 경우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예. 헌법 83조를 보면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 즉 공소 제기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면서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좀 예외를 뒀습니다. 네.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의 죄를 범했다면 기소가 가능한 건데 만약 대통령 수사가 내란죄까지 뻗어나가고 혐의가 성립한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현직 대통령 기소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한 만큼 향후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올해 수능 시험 성적이 오늘 수험생들한테 공개가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미리 이제 만점자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는데 대수능 만점자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만점자가 단 1명뿐이었던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좀 쉬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목별로 보면 지난해보다 국어는 16.5배, 수학은 2.5배 만점자 수가 늘었습니다. 교육당국은 이른바 불수능으로 불린 지난해만큼 어렵지 않으면서도 변별력을 유지한 걸로 보인다며 난이도 조절에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네, 만점자 11명.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1분 막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영남 동해안 지역에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동쪽 지역의 대기가 무척 메말라 가고 있는데요. 당분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서 불이 나기 쉬운 조건입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작은 불씨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어제 밤사이 서쪽 지역에 내리던 눈과 비는 그쳤는데요. 일부 호남 지역에는 지금도 약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전북과 전남 서부 지역에는 비나 눈이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충남과 호남, 경남 서부 내륙과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번 주말에는 더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모레는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0.8도, 파주 영하 5.5도, 전주 4.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4도, 전주와 대구 9도로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0.8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한일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금요일 출근길입니다. 먼저 강변북로 구리 쪽인데요. 마포대교에서 원효대교 사이는 현재 추돌 사고 있습니다. 2차로가 막혀 있어서 혼잡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수원에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전휴게소에서 서울요금소까지 정체고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10km 가까이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잠원에서 서초까지 밀리고 있고요. 안성분기점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서인천에서 부평, 부천에서 신월까지 밀리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는 인천요금소에서 부평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리고 있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금천에서 막히다가 순산터널에서 매송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비봉에서 천천히 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전국 전반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총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광재 의원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때 강원도 평창 또 원주 지역구 의원 또 국회 사무총장 이렇게 기억하는데 사실은 지난 4월 총선 때는 어디 경기도에서 출마를 하셨댔죠? 네, 분당에서 안철수 후보, 윤석열 대통령 탄생에 입동 공신인 안철수 후보 거기를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고 갔었죠. 그 선거 결과가 아주 박빙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출구조사에서는 앞섰는데 아깝게 졌죠. 지고 나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제가 부족한 거니까요. 패자는 말이 없어요. 많은 선거를 치렀는데 대체로 다 이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겼을 때와 졌을 때 좀 많이 다르죠? 뭐 하늘과 땅 차이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안철수 후보는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은 그 손가락 자를 거라고 울산에서 발언을 했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예, 그랬어요. 그 당시 대선 후보 때. 그럼요. 그리고 나서 후보 토론 끝나고 나서 새벽에 단일화를 했잖아요. 이건 난 정치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새로운 정치를 내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려운 분당에 도전을 했죠. 아, 그러셨군요. 예. 아직 뭐 정계 활동을 은퇴하신 건 아니죠?
열심히 하고 있죠.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근데 이제 노무현 재단에서 보다 더 열심히 하고 분당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강원도도 자주 가고. 예. 네, 그러시군요. 예. 자, 이번 이 계엄령 사태 6시간 만에 이제 종결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실패한 구테타라고 봅니다. 이 구테타가 분명하고 많은 국민들이 밤잠 못 이루고 국회로 왔었고 이거는 여야 국회의원들 보좌관들이 군인을 막아섰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은 거고 그래서 국민들이 결국은 구테타를 막은 거다. 결국 실패한 구테타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계엄 선포 조건이 맞진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시나 사변이나 대규모 반란이 없었던 이건 지금 여야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절차상의 문제인데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하면 총리가 하게 되는데 지금 총리가 한덕 총리가 반대하고 국민이 대부분 반대한 걸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고 결정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회에 와서 유리창을 깬 거는 박정희 정권 때도 전두환 정권 때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서서히 증언들이 나오는 게 투입된 군인들 얘기가 헬기를 타기 전에는 군사작전이라고 했다가 막상 와보니까 국회였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받았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제가 불순하게 생각하는 거는 국회보다 선관위를 먼저 갔다는 겁니다. 국회에는 280명이 투입됐는데 선관위에 297명이 투입된 거고 거기에 IT 인력하고 방첩사 충암고등학교 출신이 거기 기관장으로 있는 거기서 47명이나 IT 전문 인력이 선관위를 이건 포고령에도 없는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있는 군사작전이었고 쿠데타라고 보죠. 실패한 쿠데타였다. 예, 우선 이제 쿠데타라는 용어를 쓰셔서 쿠데타는 이제 정권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상 그 정권을 갖고 있지 못한 세력이 불법적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정권을 탈취하는 것인데 이번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비상계엄권 이걸 이제 발동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앞으로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여러 대목의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또 어차피 지금 대검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직접 하겠다고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만 네. 그런 점에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쿠데타와는 이번 이 사태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 사실상 내란이라고 봐야죠. 네. 하여튼 이제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만 그렇습니다. 말씀드릴게요. 그런 면에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우리가 검찰에서 내란 수사하겠다고 발표했고 네. 그다음에 국수본하고 검찰에서 김영현 국방부 장관을 출국 금지시킨 건 매우 잘한 거다. 이런 면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잖아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국가에 충성한다. 네. 저는 이번에 국가기관이 검찰이 제대로 한번 국민과 국가에 충성했으면 좋겠고 그와 더불어서 결국은 진실 문제잖아요. 네. 지금 여야 국회의원들이 불법은 있었다. 그러나 과연 이게 내란인지는 파악해보자라는 게 지금 국힘의 의원들의 주장인데 네. 이를 위해서 저는 그 특별검사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도 해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다시는 우리가 이런 그 계엄이라는 거 정말 제3세계에서 일어날 만한 일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도록 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총장님 말씀 중에 그 선관위에 더 많은 병력이 더 일찍 투입됐다. 그리고 IT 전문가들이 대거 포함이 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그게 훨씬 더 불순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엄 포고 후에 딱 두 군데에서 군사 그 계엄군 투입이 있었는데 한 군데가 국회고 한 군데가 선관이란 말이죠. 한 군데 국회는 결국은 사실은 이거를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그 판단할 수 있는 걸 줘야 되는데 그걸 막으려고 군을 투입한 거잖아요. 네. 이건 명백한 불법이고 선관위는 저도 굉장히 너무 의아스러웠어요. 왜 이랬을까라고 보니까 그 사이에 바로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주 가가지고 저 고향 가서 우리 아버님 얘기하고 저를 믿죠 그랬거든요. 근데 돌변해서 그
계엄을 선포했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떤 변경 사유가 있었는가라고 하면 하나는 명태균 씨가 자기가 황금폰이 이거를 자기는 특검을 요구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선관위에 여보면 여론조사실을 주로 집중적으로 정보 분석실을 타겟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뭔가 명태균 씨와 관련돼 있는 선관위의 조사 같은 것이 여론 조작 부분이 무엇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총선 자체가 괴담으로 떠도는 부정선거 의혹. 부정선거. 그런데 이게 계엄하고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만약 범죄가 포착되면 검찰로 수사하면 될 일이지. 그걸 계엄을 선포해서 선관위 포고령, 우리가 계엄 포고령에도 없는 선관위에 국회보다 많은 인원이, 그리고 국회보다 먼저 선관위에 계엄령이 갔다는 거는 저는 정말 불순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각에서 그 대목 관련해서 이게 이제 그 핵심 증거라고 추정되는 선관위 서버나 이거를 압수수색하려면 영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고 또 힘들 거라고 하는 판단하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 수사할 수 있는 계엄령을 발동하고 선관위를 진입시켰다.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집권당이잖아요. 집권당의 정보와 증거가 명확하면 그리고 삼권 분립 국가잖아요. 그리고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하는 게 타당한 것이죠. 그리고 집권당이 그 정도 일을 합리적인 의심이 있고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계엄군을 투입할 정도의 확신이 있다면 그럼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를 안 해줄 이유가 없죠. 예.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아까 이제 앞으로 그 많은 의혹이 있고 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대목들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다 확인되고 나서 정치권이 뭘 주장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일단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이제 심정을 갖고. 그런데 이 탄핵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법률적 위반 사유가 있을 때 진행되는 것이 또 이제 합리적인데 그러면 조금 성급했던 것 아니냐. 지금 당장 내일 탄핵 의결을 하는데 주로 이번 계엄령 발동과 관련된 내란죄가 그 탄핵 사유로 제일 주요하게 적시돼 있거든요. 근데 아직 상당히 많은 부분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검찰 수사도 기다려보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어떤 이 범죄 혐의들이 확인이 되고 이게 적시가 되고 탄핵으로 가는 것과 일단 탄핵 절차를 출발시키는 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은 과거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선거 때 발언 잘못한 걸로 탄핵이 됐잖아요. 그랬죠. 최순실 국정농단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게 중대 범죄라고 볼 수 있지만은 돈의 액수로 보나 그런 우리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번 계엄 봤을 때 전 국민이 밤을 지샜잖아요. 어떤 전방부대에 보면 지금 유서를 써놓고 나가라는 그런 장면의 얘기도 있고 그때 대한민국에 1,400원 없는 IMF 이후에 경제 자체가 출렁거렸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하게 되면 미군에다가 병사 이동에 대해서 외교 관계도 망쳐놨고 이거는 도저히 과거의 최순실의 국정농단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난 전 국민이 심리적으로 이미 다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조사와 더불어서 저는 탄핵이라는 이 기관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자, 내일 그 탄핵 소추안 표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 지금 국민의힘 의원 안에서도 지금 마음이 반반인 분들이 꽤 있으세요. 저도 만나보면. 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서울에 보면 영화를 봤던 그 장면들이 우리한테 영화가 현실이 돼서 나타나는 거에 대한 엄청난 분노. 그다음에 또 하나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본회의장에 오지 못하게 됐던 거에 대한 불만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결국은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때 저는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한테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당일날
어떤 면에서는 이재명 대표보다는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가 먼저 나왔잖아요. 뭐 맡겠다고 이 비상계엄 맡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총장님 설명하신 대로 국민의힘 내부에 그런 기류가 있는 건 사실이죠. 예. 그런데 그것하고 탄핵하고는 다르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도 또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탄핵으로 가는 건 아니다. 탄핵을 막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비상호총의 분위기도 오히려 더 탄핵에 관해서는 단일 대우로 확실하게 저지하자. 하여튼 현재까지 이렇습니다. 내일 7시니까 사실은 이틀이나 남아서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탄핵은 좀 가결이 어려운 것 아니냐. 실제로 이재명 대표도 어제 어느 외신에서는 이번에 내일 탄핵은 뭐 그렇게 통과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나 모레나 한 달 후나 석 달 후나 언젠가 탄핵은 된다. 또 이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또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탄핵의 의결은 있겠지만 부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까지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요. 저는 결국은 정치인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 마음과 함께 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번 계엄 이후로 국민들 마음속에 윤석열 대통령은 떠난 것 같아요. 그건 한 80% 가까이가 탄핵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속에 국회의원들의 판단이 있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이게 불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반헌법적이라고 했거든요. 헌법을 위반한 거거든요. 최순실 사건 때는 법률을 위반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건 탄핵 사유가 명백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군인들의 증언 자체가 이 처음에는 국회에 전두환 때도 없었던 유리창을 깨고 온 걸 국회의원을 체포라고 하는 지금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그럼 거짓말이잖아요. 국회 그다음에 선관위 같은 거는 이거는 국가의 질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미 국민들의 마음은 탄핵 열차를 탔다. 사실 저는 탄핵이 되지 않기를 바랬어요. 국정 동력을 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야당과 협의해서 거국 내각을 만들고 좀 대선을 땡겨서 26년 지방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해서 예측 가능한 나라를 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었는데 IMF 때보다 훨씬 더 살기 어려운 국민들 마음에 계엄이라는 걸 던져서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열차에 탄핵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난 너무 이제 그 탄핵의 그 기간은 난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상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조금 빨랐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이렇게 급하게 몰아붙이는 바람에 오히려 여권, 국민의힘이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오히려 단합하는 이런 역결집의 비밀을 줬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부결되면 우리는 다시 다음 회기 때 또 탄핵을 하겠다. 또 이렇게 그런 취지의 발언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 간단한 일이 아닌데 이게 한번 부결이 됐는데 그거를 물론 김건희 여사 특검법처럼 지금 세 번째 계속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통령 탄핵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지금 결국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은 네. 이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표결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순간이었는데 그때 200만 명 이상이 결국은 그 국민들의 분노가 쏟아지면서 이거 어제 정세균 총리 만나보니까 이거 표결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 이런 걸로 확 돌아섰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시 국회의장이었죠. 그렇죠. 정세균 그래서 의원이. 당시 굉장히 망설였대. 이게 표결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는데 국민들의 분노가 확 변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마음이 확 변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 법률 위반인데 내란은 아니다. 국회는 우리가 완전히 막으려면 막을 수 있었다라고 하지만 병사들의 증언을 보게 되면 헬기를 탈 때는 군사작전이라고 했다가 막상 내려가니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받았다.
이러면 거짓말이잖아요. 이러면 거짓말이 자꾸 드러나고 거기 참석했던 경찰들하고 군인들의 증언이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 국민의 마음은 이미 뭐라 그럴까요? 이 윤 대통령이 이 거대한 민심의 그 기름에 불을 지렀다고 봐요. 그리고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저는 정확한 진실을 파악하는 모든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한편으로 진행하면서 내일 또 표결을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원래는 이제 12월 10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당겨서 내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하겠다 같이.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설명은 요 재적 3분의 2와 출석 3분의 2의 그 표결의 차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아예 본회의를 보이콧해서 탄핵안을 이탈 없이 부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묘수다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뭐 묘수인지 아니면 악수인지는 이제 내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뭐 그건 뭐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요. 전 마음 아픈 게 사실은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를 받아들이는 거, 그다음에 의대 정원을 굳이 2,000명 하지 않고 한 500명에서 타협을 봤으면 전국이 여기까지 가지 않거든요. 그 국민이 원하는 부분 쪽으로 갔으면 되는데 그 반대로 계엄을 해놓은 이런 상태에서는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이광재 총장님 그 노무현 정부 때 벌써 한 20년 전이네요. 국정상황실장을 그렇죠.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실에서는 이 국정 전반이 다 보이죠. 그러죠. 네. 그리고 여기에 단순히 여러 정책들을 모아놓는 게 아니라 이 정책들을 다 합쳐서 이것을 정무적이고 전략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점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대통령실 뭐 결국 대통령실이 그런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 요번에 보면은 많은 국무위원들이 대통령한테 계엄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단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고의 엘리트가 아닌 거죠. 현재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하신 말씀인데 아니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 최고를 써야 국가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데 비서실에 그렇죠. 실장이야. 근데 보시기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장관 중에 이름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우리 비서실 중에서 아 그래 그 분야의 외교안보의 최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결국 그것이 이미 한 번 큰 워닝이 있었던 것이 우리 엑스포예요. 전 세계 인사와 1년 동안 전 세계 돈을 써가지고 갔는데 제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표 차이 예상이 하나밖에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2차 투표에서 이긴다고? 그런데 어마어마한 표 차이가 났는데 그때 이미 아무 국무위원도 사표를 낸 적이 없어요. 대통령도 사과조차도 제대로 안 했어요. 이미 그때 이 국가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위기에 왔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뒤에 안 변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몇 번 기회가 있었는데 기자회견 할 때마다 국민의 민심에서 멀어졌죠. 결국은 이 국가 시스템이 붕괴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어제 이런 와중에 그 감사원장 탄핵 또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이 있었어요. 이제 직무 정지가 돼버렸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한편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차제에 권력기관에 이용해서 야당을 압박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 정치 보복이 없는 나라 그리고 권력기관이 이용해서 출세하는 것이 없는 그런 특별법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감사원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그래서 정치적 감사라는 거잖아요. 지난 정부 때는 원전 한 사람, 이번 정부에는 신재생 에너지 한 사람. 그러니까 결국 에너지가 길을 잃잖아요. 정책 감사 제도를 빨리 없애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저는 감사원 이제 국회로 와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국회의관 논의는 뭐 한 수십 년간 그렇죠. 논의되어 왔던 겁니다. 특히 정책 감사를 하니까 정치 감사가 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원전한 사람들은 다 수사받고 그래요. 이 정부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는 다 수사받으니까 갈 길을 잃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용인 반도체 단지에 에너지를 방법을 알겠습니다. 예.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직무감찰로만 가면 정치화될 위험성이 좀 줄어드는데요. 자,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여기서 국민들의 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마무리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녹색발전소 대표 김순철입니다. 현수막이 소각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이것을 재사용하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2004년도. 폐현수막은 주로 합성 섬유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소각되면 발생되는 온실가스,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심화시키는 겁니다. 사용을 다한 현수막은 필요에 따라서 세척하거나 재봉 과정을 거쳐 장바구니, 돗자리, 파우치, 방석, 낙엽마대 등 다양하게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선거 때 나오는 현수막은 한 9,000톤이 된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재사용되는 현수막은 불과 30%, 재질이 좀 좋지 않아요. 폐기되는 확률이 많아요. 정치 현수막은 좀 더 재질이 좋은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이 한 번쯤 더 쓸 수 있는 현수막으로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지자체나 환경부나 이런 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재질이 좋은 현수막을 만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그 현수막을 가지고 재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양하게 내 디자인을 거기다 생각을 넣어서 한 번쯤 가방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 모두 하나씩 들고 다녔으면 아마 거리가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지난 밤사이 서쪽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린 곳이 있습니다. 일부 호남 지역에는 지금도 약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전북과 전남 서부 지역에는 조금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동과 영남 동해안에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강풍특보까지 발효되면서 산불 위험이 있는데요. 당분간 동쪽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산불 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하늘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 경북 지역은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겨울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0.1도, 파주 영하 5.5도, 전주 4.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4도, 전주와 대구 9도로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번 주말에는 더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모레 일요일에는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 기온이 5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0.1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KBS 라디오 정격 시사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정치 이슈 그 궁금증을 풀어보는 정치 Y 시간입니다. 오늘도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KBS 라디오 이 정격 시사에 출연하시는 우리 패널들이 워낙 그 여러 방송에서 불어주시는 바람에 좀 너무너무 바쁘게 뛰어다니세요. 네, 지금 김준일 평론가가 열심히 뛰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도 바쁜데 제가 빨리 마침 우리 김준일 평론가 인사 순서에 딱 맞춰서 들어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니 늦지 않았어요. 교통이 막혀서 죄송합니다. 네, 늦지 않았습니다. 네, 한숨 돌리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그 윤석열 대통령은 왜 6시간 만에 마무리된 이 비상계엄을 발동했는가? 그리고 오늘 두 분과 함께 좀 집중적으로 짚어볼 것은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탄핵 그 전망 그리고 그 결과 이후의 전국 상황입니다. 자, 왜 계엄을 선포했는가? 서정욱 변호사. 뭐 저는 한마디로 이제 그 성동격서라고 봅니다. 네. 국회에서 이제 그 소리는 내고 실제는 이제 그 선관위를 치는 거죠. 이게 그 성동격서인데 물론 이제 국회도 저는 명분이 있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국회가 완전히 국정을 마비시키고요. 예를 들어 이제 그 행정부에서 국회 예산을 영원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국회 가만히 있을 게 있습니까? 예산 가지고 이게 장난을 쳐서 대통령실 마비하고 검찰이나 경찰도 마비하고요. 그다음에 어제 감사원장 검사 탄핵도 있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게 헌법상 기관도 마비하고 이런 걸 이게 국민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런 절박감의 그 경고 이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더 주된 거는 선관위 뭔가 계속 국정원 서버 검색에서부터 계속 의혹이 있었고 실제 그 북한군 해커나 이런 게 많았어요. 어제 국회에는 280명을 투입했는데 원래 계엄의 선관위는 대상도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데 선관위 298명 국회보다 많이 투입했다. 이거는 이게 뭔가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이게 단서를 확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그 해커에 취약이 있고 여러 의혹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런 저는 뭐 전략으로 두 가지 이유로 발동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합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 뭐 비상계엄의 부당함이나 이런 거는 뭐 굳이 여기서 반복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부정선거 지금 또 말씀하시는데 먼저 부정선거를 계엄을 해야지만 밝혀내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이제 일부 소위 말해서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나 이쪽에서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뭐 민경욱 전 의원이나 뭐 황교안 전 총리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건데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 선관위는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때도 민주당 편이고 윤석열 정부 때도 민주당 편이고 계속 왜 민주당 편인가요? 선관위는?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있으려면 합리적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극우 유튜버들을 보고 대통령이 그러거나 했다라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 부정선거의 어떤 근거를 찾았다라고 한다라면은 글쎄요. 이거는 합리적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고 저는 이거는 국회를 해산하기 위한 어떤 절차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헌법에 과거에 80년에 제정됐던 헌법까지는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7년 헌법에서 빠졌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국회가 해산된 게 딱 3번 있어요. 1961년에 5.16 쿠데타, 그리고 72년에 10월 유신, 그리고 1980년에 5.17 비상계엄 확대. 이것도 이제 쿠데타죠. 그러니까 12.12 사태 쿠데타의 연장선인데 이렇게 대통령이 막 국회를 해산을 하니까 이거를 이제 87년 헌법에서 빼버렸고요. 국회를 해산하고 싶은데 해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다라는 거를 데이터를 지금 탈출을 해가지고 이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하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강한 의심이 들고 여기에 들어간 게 방첩사예요. 방첩사가 예전에 보안사거든요. 보안사가 전두환이 있었던 게 보안사잖아요. 근데 여기가 여인영이라는 지금 방첩사령관인데 방첩사령관이 또 충안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 지금 갑자기 방첩사가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이 IT 이런 데이터들을 빼돌리려고 했냐 이건 예. 굉장히 큰 의문이 든다. 예. 네. 그래요. 이 계엄령에 따라서 그 계엄군이 이제 작전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바로는 딱 두 군데거든요. 하나가 국회고 하나가 선관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국회 투입 병력 280명인데 선관위의 투입 병력은 297명 또는 8명으로 어쨌든 많습니다. 또 중요한 건 투입 시점인데 국회는 계엄령 발동 1시간 후에 계엄군이 진입을 했는데 선관위는 3분 후였다, 6분 후였다, 뭐 1분 후였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먼저 선관위에 그 진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팩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앞으로 이제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뭐 지금 내란죄로 고발이 돼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 그러고 또 경찰도 수사하겠다 그러고요. 또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나 또는 이 상설특검을 통해서라도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자고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내일 탄핵 가결이 된다면 헌재 심리 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집중적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겠죠. 부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일단 두 분이 이 상황과 관련해서 보는 시각이 이렇게 좀 다르다라고 하는 점만 전제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저는 내일 있을 그 대통령 탄핵 표결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재표결 이 문제에 좀 집중해서 두 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준일 평론가부터 시작하시죠. 내일 어떻게 예상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진짜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저도 뭐 이제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만큼은 아니지만은 국민의힘 의원분들의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 네. 최소한 대여섯 명 정도는 찬성을 던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대여섯 명. 네, 최소 대여섯 명. 8명 던지면은 가결되는 거죠? 8명 던지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이탈표가 4표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4표라고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찬성을 기준으로 봐야 되잖아요. 무효표나 기권표는 사실은 카운트 소위 말해서 이제 계산하는데 이제 이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를 이제 이탈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이거의 전체 표결 과정을 보면은 찬성을 던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한 대여섯 명 정도가 최소한 될 것 같고 그 외에 사실은 이게 이제 아직도 친한계 친윤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저는 소위 말하는 중립적인 거기에 속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굉장히 격앙돼 있는 상황을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아무리 대통령 너무나 이기적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김건희 여사 지키고 본인 지키려고 어떻게 계엄이란 거 할 수 있느냐. 완전히 보수 진영을 괴멸시키려고 한다. 이런 굉장히 분노에 찬 얘기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민주당의 전략이 어쨌든 김건희 여사 특검하고 지금 대통령 탄핵안하고 같은 날 지금 처리를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는 제 적의 기준이고 하나는 제 석의 기준이기 때문에 아예 불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200명을 이제 그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 야당만 들어가면 192명이면은 제 적의 기준이기 때문에 전체 300명이 기준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은 들어가서 표결을 하고요. 이거는 표결 안 해버리면 무조건 통과되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권도 빠지고 이게 국민의힘이 원내 전략이 이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거든요. 요건 뭐 무지하게 먹겠지만은 그러니까 뭐 요런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함부로 예단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사실. 자,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 탄핵 소추만 보면 한 대여섯 표 정도는 탄핵 찬성표를 던질 것 같다. 최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소. 네. 그런데 필요한 8표까지 나올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자, 서정욱 변호사. 뭐 저는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표가 없을 거예요. 어제 김재섭 의원 5명이요. 네. 임기 단축 개헌은 주장했지만 탄핵을 주장한 사람은 없어요. 탄핵 사유도 없고요. 탄핵이 되려면 이제 내란죄가 돼야 되는데 아직 수사 착수도 안 됐어요. 목적이 있는지 또는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실현 가능성 내란죄 요건을 따져보면 수사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뭘가 탄핵합니까? 제 말은 이게 민주당이 너무 빨라요. 천천히 한번 진상조사도 해본 다음에 탄핵 표결이 되는데 뭐 그걸 급하게 2, 3일 뒤로 잡으니 그럼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탄핵할 이런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제 말은 전략상으로 저는 민주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한 표도 없다. 탄핵은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제 표결 방식에 문제가 있다 봐요.
그때는 이제 들어갔을 때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하얀 게 그 기표소 있잖아요. 네. 거기 안 들어가고 종이만 받으면 카운트 대각에 무효가 되면 그것도 이게 투표 참여한 겁니다. 이런 식의 당론으로 정했을 때 과연 이게 몇 명이 이탈해서 기표소에 들어갈까? 요거는 이게 따져봐야 되는데 뭐 제가 알기로 안철수 의원도 제가 직접 만나봤어요. 본인은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할 생각이 전혀 없대요. 지금 대법원장이 추천을 국회의장한테 합니다. 그럼 민주당이 비토권이 있어요. 이런 불공정한 특검에 누가 찬성할까요? 결국 저는 둘 다 부결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는 것은 정당방위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꼼수를 쓰고 있는 거 왜 11걸 왜 땡깁니까? 결부식에서 이런 게 꼼수에는 약간의 꼼수도 정당방위로 저는 해당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평론가님 말씀에 하나만 제가 반박하면 네. 지금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은 대통령이 뭐 김건희사를 지키고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계엄행군을 했죠. 근데 본인을 뭘 지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잘못된 게 있나요? 제가 보기에 우리 국가를 지키고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계엄했지 뭐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합니까? 본인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네. 예, 짧게 반박을 하면은 뭐 내란죄 여부는 뭐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뭐 언론 보도 보셨겠지만 헌법학자들은 이거는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헌법 제77조 전시 사병 국가 비상 상태에 이게 해당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법률 위반은 거의 명백해졌어요. 왜냐하면은 계엄이 발효가 되면은요. 국회에 통보를 해야 돼요.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통보 안 한 거는 지금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포고문에 보면은 모든 정치 활동 금지를 그러니까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무슨 얘기냐면은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게 권한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회를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일단은 법 위반입니다. 일단은 이거는 법 위반은 명백하기 때문에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 꼭 내란죄도 당연히 해당되지만은 이거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되면은 탄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탄핵 요건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고. 뭐 꼼수 뭐 국민의힘이 원래도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꼼수는 뭐 쓰실지 안 쓰실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잠깐만 죄송한데 예. 더불어민주당이 꼼수를 쓰고 있다고 전제하고 지금 그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럼 저 김준일 평론가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국민이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걸 묘수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제가 여론조사 수치는 말하지 않겠지만은 지금 국민들한테 총뿌리를 들이댄 대통령을 어떻게 둘 수 있느냐, 특히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지금 미국도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느냐. 지금 국무부에서 성명 나오고 지금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어가지고 전쟁이 안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참 다행이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판단력이 문제가 있는 뭐 천하람 원내대표 표현으로는 미치광이 대통령이라는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지금 두는 게 맞느냐 그러면 임기 2년 반을 이런 대통령이 채우게 하는 게 정말 국민들이 원하고 국가를 위한 것인가는 국민들이 아마 원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뭐 내란을 떠나서 이제 헌법 법률 위반이라는데 제가 보기에 통보는 하는데 국회가 다 소집되고 정상적으로 되면 통보해야 되고요. 통보에 뭐 시간이 지체 없이 통보지만 지금 국회가 그때 막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사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통보를 안 할 처음부터 이게 생각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국회 지금 뭐 막았다고 자꾸 하지만요. 280명이 어떻게 막고 다 합니까? 담 넘어가는 저는 쇼라 보는데 그 국회의원 다 들어오게 했습니다. 오히려 군대는 1시간 뒤에 갔고요. 숫자가 얼마 안 돼요. 국회를 장악한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게 헌법이나 법률을 그래 어겼다 치면 그러면 이게 국회는 헌법 다 지켰습니까? 우리 어제 감사원장 탄핵을 한번 보자고요. 감사원장 검사 탄핵이 헌법의 탄핵권의 요건을 완벽하게 지켰습니까? 헌법이나 법에는 우리 법률을 중요하게 위반한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탄핵하잖아요. 근데 지금 22명을 탄핵했어요. 근데 헌재가 막 기각되는 거는 요건을 안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회는 헌법의 모든 요건을 다 준수했느냐고요. 왜 대통령만 뭐 사소한 잘못이 있으면 문제 삼는데 뭐 통보나 막은 가지고 저는 그럼 국회의원은 미치광이 아닙니까? 대통령만 미치광입니까? 제 말은 국회가 헌법을 다 준수했는지도 한번 따져보자고 같이요. 네. 그러니까 사소한 잘못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정말 큰일 나겠다. 정말 그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소한 잘못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예. 아니 계엄 자체를 사소하다는 게 통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위반했다고 탄핵하면 그건 다르다는 거죠. 예, 조금 더 진전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결국은 아까 이 김준일 평론가 분석하신 대로
그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과연 몇 표가 찬성 쪽으로 돌 거냐인데 한 표도 안 할 이탈 없을 거다는 거고 한 대여섯 명은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 국면에서 어쨌든 키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지금 그 스탠스, 언행 이건 어떻게 보세요? 소위 말하는 이제 배신자 프레임에 좀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다라는 건데 뭐 한동훈 측 뭐 친한계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본인을 체포하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그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제 비상계엄이 있을 당시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설전도 벌이고 이쪽으로 와라라고 이제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가지 않고 뭐 그러면서 박주민 의원이 그 본회의장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를 모시고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체포되거나 이런 비상 상황이 될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그래서 대통령한테도 항의를 하니 대통령이 그러니까 4일이었죠. 4일 저녁에 그때 이제 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인데 그렇게 써 있으니까 체포되려고 했나 보지, 체포하라고 했나 보지, 뭐 이렇게 답변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정적으로는 격앙이 돼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조금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정치를 계속하고 이번 대선이 아니더라도 계속 정치를 하려면은 소위 말하는 배신자 프레임에 빠지기가 좀 우려된다라는 건데 여러 가지 징후들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론을 결정을 하니까 왜 당대표의 의견은 제대로 그러니까 듣지 않고 왜 일방적으로 결정하느냐라고 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항의를 하고 앞으로는 당대표 의견을 들으라고 한 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이제 원로들 상임 고문들 만나가지고 의견을 청취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김재섭 의원은 5명이 이제 임기 단축 개헌 얘기를 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를 듣고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본인이 탄핵에 찬성하거나 탄핵을 하라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은 자율투표의 여지를 상당히 주고 있다. 저는 뭐 이렇게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심 있는 의원분들이 표결을 소신껏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신 그 체포 부분은 이제 그 야권에서는 우원식 의장, 이재명 대표,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런 정황이 있다. 삼청 CCTV를 봐라. 뭐 또 나도 체포하려고 했던 것 같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아직 이렇게 팩트로 이렇게 확정된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그런 주장이 있고 지금 그런 근거와 그런 정황 속에서 우리 김중인 평론가가 이제 이제 평론을 하신 거고 또 지금 말씀 아까 인용하신 왜 나를 체포하려고 했냐고 항의했을 때 대통령이 이랬다라고 하는 건 아직은 전원 형태입니다. 그게 비공개 회의였기 때문에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자기 이름으로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지금 실명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건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전원 형태의 이야기다. 그렇게 제가 팩트만 체크해드리고 서정욱 변호사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체포조가 과장이나 허위로 봐요. 왜냐하면요, 진짜 체포조가 있었는데 이렇게 일하면 이거 큰 문제입니다. 계엄이란 게 나라에 필요할 때 많아요. 전시나 사변 그럴 때. 근데 일을 이렇게 군이 하면 체포조가 있었다면 체포조가 이렇게 일하면 됩니까? 지금 280명 가지고요. 10명을 어떻게 다 체포합니까? 그리고 체포조가 있으면 도곡동 한동훈 집으로 가든지 빨리 아니면 이게 뭐 당사나 빨리 해야지 국회 본관에 또 들어와야 돼. 박주민이 들어오라 했다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 전체 인원이 280인데 이재명 대표만 체포하려도 100명가 부족합니다. 그 당직자들이 다 둘러싸고 경호원도 있는데 이거는 저는 진상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체포조 얘기는 함부로 할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팩트 확인을 앞으로 해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렇게 정리합시다.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입장을 보면 뭐 탄핵을 반대하는 거는 당연하다 봐요. 지금 만약에 탄핵회가 조기 대선 가면요. 이재명 대표한테 헌납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절대 못 이깁니다. 지금 여론을 떠나서 지금 의석수나 모든 걸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보수 전체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하고 조기 대선하면 100점 100패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동훈 대표에게 탄핵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2년 반 뒤에 정상적으로 대선을 해야지. 아마 사법 리스크도 있잖아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조기 대선하면 이재명 대표 재판도 올스톱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저는 탄핵 반대하는 건 당연한데 하나 비판하고 싶은 거는 출당입니다. 옛날에 홍준표 대표가요.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켰어요. 향단이 뽑았다고. 근데 그때 문재인 후보하고 붙었을 때 보수정당 후보로서 최악의 표결로 표차를 졌잖아요.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출당을 시킨다. 그러나고 이게 그 국민의힘이나 제대로 2년 넘게 남은 대통령 출당시키고 완전히 뭐 집권 여당에서 소수 야당으로 전락하면 거의 분당으로 가면서 아무것도 될 게 없을 거예요. 따라서는 출당도 이것도 옛날에 홍준표 대표 때 경험 삼아서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서정욱 변호사의 주장의 핵심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꿈이 있는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라도 지금 탄핵은 막을 거다. 이제 이런 거죠.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데 자꾸 윤석열 대통령 출당을 친한계에서 얘기하는데 그것도 대통령 되려면 다시 생각해봐라. 이런 홍준표 말씀입니다. 대표가 박근혜 출당하고 좀 똑같다 봐요. 예, 김재열 평론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그러면은 이번에 탄핵 이제 부결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에 하나 이렇게 계속 있으면은 국민의힘 선거에 이깁니까? 뭐 대선이 됐든 지방선거가 됐든 지금 상황에서 이길 수 있나요? 뭐 비공개 의총에서 뭐 대통령 탄핵되면 우리 20년 동안 집권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나왔어요. 예. 예.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탄핵 안 되고 이 지금 국민적인 압도적인 이 분노와 여론이 있는데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명하게 판단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후보 시절에 녹취록이 한번 공개돼 가지고 그때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뭐 지인과의 얘기였는데 내가 대통령 되면 3개월 안에 이준석이 쫓아낸다. 그리고 이 당은 정신머리가 없다. 당을 뽀개버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진짜로 괴단한 어떤 공약 이행률입니다. 정말 당을 뽀개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죠, 대통령이? 본인과 김건희 여사 그 배우자만 그렇게 챙기고 제가 이제 국민의힘 분들 만나보면 너무나 진짜 실망스럽고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탄핵을 안 시킨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이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이재명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반드시 뭐 선거 나올지 안 나올지 누가 알아요. 지금 상황은 새롭게 이 무너진 나라를 그리고 또 위험에 빠진 나라를 일단 세우고 그 다음에 리더십을 보일 때 누구에게나 기회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한동훈 대표가 됐지 뭐 누가 합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선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반드시 무조건 대선으로 나오나요?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 지금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내일 대통령 탄핵 그 소추안을 이제 올리잖아요. 근데 사실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통령 탄핵은 정말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탄핵 하나만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10날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까 두 분이 분석하셨지만 이를테면 여권 국민의힘 내부에 좀 그 분열이라 그럴까 또는 이탈표를 염두에 둔 그런 전략 구사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대통령 탄핵 막는 거가 더 중요하다. 근데 아무것도 뭘 내놓지 않고 그냥 가기는 어려우니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구사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그냥 포기하자. 그리고 대통령 탄핵만 막아도 이게 지금 국면에서는 대단한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범여권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둘 다 막아야 된다 봐요. 결국 이제 이 특검법도 이게 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악법입니다. 둘 다 막아야 되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포기한 것 같아요. 아하. 왜 그러냐면 이게 어제 제가 그걸 보고 알은 게 대통령 탄핵이 전념하려면 감사원장이나 검사들 탄핵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도 야 진짜 이 탄핵 중독 너무하네. 그렇잖아요. 이렇게 수사했다고 검사들 다 탄핵하고 감사원까지 마비시키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 여론도 많잖아요. 검사들도 있고 감사원도 있지만 국민 여론도. 제 말은 진짜 대통령 탄핵하려면 탄핵에 올인 전념해야 되잖아. 그런데 왜 굳이 비난을 자초하면서 감사원장과 검사를 왜 할까요? 따라서는 민주당도 이번 대통령 탄핵 어렵다. 아마 이런 전략에 감사원장하고 검사를 탄핵하자 이거고요. 그다음에 아마 김건희 특검 하나만 얻어도 대성과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는 국민의힘이 놀아나서는 안 되고요. 아마 이게 안철수는 안 한다고 하는 거 보면 제가 보기 이탈표 거의 없다. 이래서는 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도 이탈표가 없다. 예. 예.
뭐 진짜 모르겠어요. 시계 제로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아니,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김준일 평론가가 모르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건 이제 처음 봅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감사원장하고 뭐 그 탄핵 같은 경우에는 12월 4일날 있었던 거가 이제 미뤄진 거잖아요. 원래 이제 예정돼 있던 게 워낙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그렇죠. 하루 정도 예. 미뤄진 거고. 네. 왜 12월 3일날 대통령이 긴박하게 했느냐. 사실은 이거를 국회를 완전히 무력화하려면은요 주말에 있었어야 돼요. 토요일 같은 때. 왜냐하면은 의원들이 지방 자기 지역구 챙기느라고 많이 가서 국회에 신속하게 모이기 어려운데 3일날 하는 거는 4일날 본회의가 있으니까 사실은 의원들이 거의 국회 주변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다 국회 주변에 있었죠. 그러면 4일날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게 감사원장하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김건희를 지키겠다고 탄핵을 했다는 거예요. 어제 중국 언론에 김건희 지키겠다고 전 세계를 적으로 돌려보는 윤석열 대통령 이런 언론 중국 언론의 보도까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전 세계도 보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다 연결된 거예요.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이 이거는 결국은 김건희 여사 특검하면은 불법적인 게 굉장히 명태균 게이트까지 다 나올 때고 어떤 식으로 가든 이게 더디 가냐 빨리 가냐의 문제지 결국은 이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30초씩 마무리 말씀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제가 박근혜 대통령 그 자서전을 다시 한번 이게 두 번째 꺼내가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만큼 이게 탄핵이라는 게 국가적으로 엄청난 상처를 남기고 후유증을 남기는 엄청난 게 국가의 중대사입니다. 가볍게 할 문제가 아닌데 민주당은 어떤 조사나 이런 게 팩트 확인도 없이 바로 2, 3일 만에 바로 탄핵 발의를 해버렸어요. 저는 이걸 당연히 부결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 지금 경제가 완전히 농담이 아니라 박살났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원래도 셀코리아 하고 있었는데 어제도 3천억 원 정도 이제 팔고 나가고 계속 지금 환율도 뛰고 있고요. 외국에서는요 이거를 쿠데타라고 불러요. 비상계엄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난 나라는요 또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대통령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이거를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내일 있을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을 앞두고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짚어봤습니다. 정치와이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혼인 입양 신고 특례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신청은 2024년 9월 2일부터 2026년 8월 31일 2년간 진행되며 혼인 신고 특례의 경우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본인 등이 입양 신고 특례는 양자로서 입양 신고를 하지 못한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 신청 서류,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4.3 종합정보 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고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4.3 지원과 064-710-844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이번 기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사건 와입니다. 오늘 사건 스토리텔러 정진아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사건이 가평 계곡살인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좀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이라서 잘 네네.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설명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경 이은혜 씨가 내연남 조연수, 다른 지인들 그리고 자신의 남편 윤 씨와 함께 다 같이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한 계곡으로 물놀이를 갔습니다. 이은혜 씨의 남편인 윤모 씨는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데요. 계곡에서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물에서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사망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단순히 그 물놀이 중에 사망한 단순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이 되었습니다만 유족의 지인이 경찰서에 제보를 해서 재수사가 진행이 되었고요. 재수사한 결과 이은혜 씨와 내연남 조연수 씨가 보험금 8억을 타낼 목적으로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남편 윤 씨를 계곡에서 강제로 다이빙을 시켜 목숨을 잃게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뭐 이게 뭐 접시물에서도 어떻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이게 계곡물이면 수심이 뭐 별로 안 깊을 것 같은데 이 익사를 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수심이 안 깊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사실 당시 그 계곡의 높이가 한 4m 정도 되는 4m에서 뛰어내렸어요? 4m에서 뛰어내렸고 수심인 한 3m 정도 되는 아주 그러면 굉장히 깊은 물이네. 네, 깊은 곳이었습니다. 이게 계곡마다 이렇게 물이 좀 고여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웅덩이처럼. 네. 예, 그런 데서는 평소에도 좀 사고가 좀 덜어 나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수영을 전혀 못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분이 네. 어떻게 뛰어내리죠? 겁이 나서라도 못 뛰어내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당시 방조범이 있었습니다. 방조범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아까 그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높이가 한 4m 정도 되는 높이였고 물 깊이가 한 3m 정도 꽤 깊죠. 이 방조범이 먼저 뛰어들은 거죠. 먼저 뛰어들어서 이제 남편 윤모 씨가 계곡에서 스스로 다이빙을 하도록 유도를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좀 뛰어들므로 인해서 좀 안전하다는 것을 좀 보여주었던 어떤 그런 방조범이 사실은 좀 있긴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수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은 별로 제가 겁을 내지 않는데요. 그래도 이를테면은 4m 정도의 일종의 절벽 아니에요. 거기서 또 수영장도 아니고 이런 데서 뛰어내린다. 아주 정말 어린 또는 젊은 청년들이라면 뭐 모험심을 갖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인들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없거든요. 아무리 유도를 했다 하더라도 더구나 수영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유도를 했을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씨, 그러니까 이은혜 씨가요. 일단은 그 장기간의 어떤 생활고와 사회적 고립으로 자존감과 합리적인 좀 상실한 그런 상태인 남편인 윤모 씨를 좀 장기간으로 좀 뭐라 그러지?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말들을 거부할 수 없게 하거나 그리고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좀 수년간 지속을 해왔던 거죠. 그 과정이 먼저 있었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 남편 윤모 씨 같은 경우에는 가스라이팅을 당한 상태였고 그리고 또 더구나 방조범이 먼저 뛰어내림으로써 안전하다. 약간 그러면서 또 주위에 또 다른 지인들도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좀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뛰어내리게 된 그런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4m 높이에서 뛰어내렸어요. 뭐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게 계곡이잖아요. 바다도 아니고. 그러면 어쨌든 나올 수는 있거든요. 나오면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빠져서 이제 사망을 했다고 하면 그냥 지켜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살기 위해서 허우적대고 막 그랬을 텐데요. 그렇죠. 사실은 그 부분에서 이제 살인이 좀 인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보면은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뛰어내렸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살인죄인가라고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리 유도를 했다 해도. 그렇죠. 유도를 했다라고 해도 여기서 약간 좀 법적인 개념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기와 부작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단은 자기라는 것은 법에서 금지된
금지된 행위를 일종의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뭐 주저주저하는 남편 만약에 윤 씨를 뭐 밀었다. 누군가가 뒤에서. 예, 그죠. 누군가 밀었다라고 하면은 자기에 의한 살인. 예,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부작위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남편이 윤모 씨가 뛰어내렸고 물에서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것을 봤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구조를 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구조를 하지 않은 거죠. 아하. 그런 걸로 인해서 일단 부작위에 의한 살인 이렇게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먼저 뛰어내려서 괜찮아, 야, 안전해, 여기 그렇게 깊지 않아,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방조범도 살인죄입니까? 그 방조범, 네, 살인의 방조범이 된 거죠. 살인 방조범. 네, 그럼 그렇죠. 살인죄네요. 그렇죠. 네. 근데 방조가 인정되려면 여러 가지 또 법적 요건이 좀 네네네네. 까다로울 텐데 네. 그 방조범은 어떻게 해서 살인 방조범으로 인정이 된 겁니까? 네. 일단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처음에는 이분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뛰어내리는 유도를 하는 역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공범이 아닐까 이렇게 수사를 진행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수사를 진행을 해 보았더니 사실은 이 계곡 살인 사건 자체와 관련해서는 이 방조범은 사전에 공모해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예, 사건 당일 오히려 그 분위기에 좀 이끌려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또 이 씨와 조 씨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타낼 목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방조범에게는 보험금을 타내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전 공모도 없었고. 네. 그래서 방조범으로 기소가 되었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고 2심에서는 형량이 좀 늘어서 징역 1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것도 이례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형량이 2배로 늘어났죠. 그러니까요. 예, 2배로 늘어난다는 게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조범이지만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형사 사건에서 그 이은혜 씨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을 보면 5년의 형은 너무 가볍다. 가져서 부당하다고 보았죠. 더구나 이 방조범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에게 이 씨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남편 윤 씨를 살해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고도 알리기도 했었고요. 그래요? 그럼 사전에 알고는 있었네요. 네, 좀 공모는 안 했다 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 이전에 그 이 씨가 남편 윤 씨를 살해하기 위해서 그 음식에 보고독을 섞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물론 미수에는 그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것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이 씨가 남편을 살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책임을 물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남편 윤모 씨가 물에 빠진 것을 보고도 구조할 수 있었죠.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크게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법적으로 보통 방조범의 경우에는 그 정범보다는 조금 형량이 좀 낮을 것 같은데요. 낮은 건데 이 사건에서 보면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다면 주범에 준하는 형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례적입니다만 방조범 경우에 이례적입니다만 1심보다 2배나 되는 10년의 형이 그렇게 선고됐군요. 자, 그럼 이제 주범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범이 2사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범들은 어떻게 그 재판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은 뭐 당연히 살인과 또 살인 미수나 또 아까 또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었잖아요. 그죠? 보험 그 사기 같은 것과 관련해서 이은혜 씨 경우에는 무기징역 그리고 내연남인 조현수 씨 같은 경우는 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요.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이분들과 관련해서 또 다른 또 범죄가 하나 대법원 사건에서 확정이 된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범인 도피 교사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네. 자, 이제 사건 쭉 설명하셨고 그래서 주범 2사람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과 30년형 그리고 방조범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방조범에 대해서는 2심에서 10년으로 상향돼서 이제 형이 나왔다. 여기까지 설명하셨어요. 네. 좀 그걸로 이제 사건이 끝나는 것이 맞는데 거기에 추가로 이제 그 범죄 도피? 범인 도피 교사.
그거는 어떤 사건입니까? 그러면? 이 주범에 해당되는 거죠? 네네, 주범에 해당됩니다. 주범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했길래 추가로 그런 기소가 됐습니까? 네, 그 이 씨와 조 씨가 처음에 이제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네. 사실 뭐 딱히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냥 사고사처럼 그쵸. 보였겠죠. 네, 그쵸. 물놀이 갔다가. 그렇죠. 근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계획 살인이었다는 증거가 나오고 이를 근거로 압박이 들어오니까 네. 검찰에서 1차 조사를 받고 2차 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도피를 해버린 거죠. 아. 이분들이.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지인과 그 남자친구에게 뭐 은신처를 제공을 해달라. 뭐 이동을 해야 하니 운전을 해달라. 숨어 지내는데 돈이 필요하니 지원을 해달라는 등의 부탁을 했는데요. 네. 이 부분이 자신들의 도피를 교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누군가의 조력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 조력을 받았습니까? 네, 실제로 조력을 받았습니다. 어떤 정도의 조력을 받았습니까? 그 조력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래서 그곳으로 이 씨와 이 조 씨가 사람들이 숨어서 그쵸. 생활할 수 있도록. 네, 이사를 하도록 도와주었고 또 이 씨, 조 씨가 뭐 쓰던 물건도 실어다 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씨와 조 씨가 은신처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나 뭐 마진 거래 사이트 같은 것들을 관리 홍보하는 일을 하게 했고, 그래서 이 수익금으로 은신처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포함한 그 현금 1,900만 원을 건네줘서 도피 자금으로 쓰도록 했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조력을 한 거네요. 네네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범인 도피죄로 기소가 되었고요. 네. 각 징역 2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그런 조력을 했군요. 네네네.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 사람들은 살인죄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냥 도와달라고 해서 네. 도와준 것만으로 1년, 2년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막상 이 도움을 받은 사람, 도와달라고 해서 도움을 받은 이 주범 두 사람은 네. 이 범인 도피죄 관련해서는 무죄라고요. 네, 무죄가 좀 이해가 안 났습니다. 되네요. 아, 그렇죠. 일단은 범인 스스로 도피를 하거나 도피를 위해서 타인이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 그렇죠. 네, 자기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니까요. 다만 그 범인이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는 등 만약 방어권을 좀 남용을 했다면 그 범인 도피 교사죄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일단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씨와 조 씨가 수사 상황을 뭐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라는 거나 아니면 지인들에게 뭐 도와달라고 해서 그 도움을 받은 것은 통상적인 도피행위 범주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방어권을 남용했다고는 판단하지 않은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이 유사 사례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은 죄가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또는 동물적 본능으로 자기 생존하기 위한 본능이니까 이것은 처벌할 수 없다. 네. 그런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을 시키면 그때부터는 교사죄가 된다. 그렇죠. 좀 더 적극적으로 통상으로 인정되는 범위 외에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교사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살인죄는 인정이 되지만 범인 도피 교사죄는 적용이 안 된다. 네네. 그런데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은 오히려 범인 도피죄에 해당돼서 실형을 받았다. 네, 그렇습니다. 법리라는 게 따지고 보면 굉장히 그 상식에 그 입각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굉장히 좀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안에 따라서 그 판단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세밀하게 들어가서 보다 보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주제넘게 한 말씀 드리면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의 상식과는 법리적 해석이 좀 다를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는 거가 사건 초기부터.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제일 좋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사건 Y 정진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네, 먼저 서울 시내 상황인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입니다. 가양대교에서 방화대교 사이 1차로는 추돌 사고로 막혀 있습니다. 다른 차로로 변경이 필요하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기흥에서 신갈분기점,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천천히 갑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잠원에서 서초,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정체고요. 안성분기점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인데요. 서인
인천에서 부평, 부천에서 신월까지 막히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는 인천 요금소에서 부평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내린천 휴게소에서 내촌까지는 1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순산터널에서 매송까지 정체고요. 비봉에서와 팔탄분기점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화성휴게소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네, 뉴스 키워드입니다. 국민일보 김연아 기자입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유료 멤버십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네, 쿠팡이 유로 멤버십인 그 와우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7,890원을 내고 멤버십에 가입을 하면 뭐 배송료도 면제를 해주고 반품비도 받지 않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멤버십을 해지할 때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 공정위가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멤버십을 그만 이용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해지하려고 해도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멤버십은 가입자가 중도에 해지를 하고 싶다라고 신청을 하면 즉시 서비스가 중단이 되고 또 남은 이용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상 중도 해지를 막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쿠팡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마켓컬리도 비슷한 유로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런 방식이 전자상거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쿠팡이 멤버십을 가격을 올릴 때 그 소비자를 기만했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요. 네. 쿠팡 이 와우 멤버십이 원래는 4,990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7,890원으로 한 3,000원 정도 크게 올렸거든요. 근데 이때 이 동의를 하는지를 별도 안내하지를 않고 상품을 결제할 때 그냥 와우 월회비 변경 동의 이 문구를 쓱 집어넣은 겁니다. 편법이네요. 네, 그래서 결제 버튼을 누르면 이걸 동의한 걸로 간주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건 그냥 편법이 아니라 일종의 사기죄에도 해당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공정위가 이게 소비자를 속인 행위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예. 보고 있고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낸 상태고요. 지금 쿠팡에 대한 공정위 제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조사가 여러 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쿠팡이 실적이 저조한 자체 브랜드 상품에 대해서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 판촉 비용을 그 하도급 업체한테 떠넘겼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색을 하면 자체 제작 상품을 가장 상단에 노출하는 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한 행위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태입니다. 아, 그러네요. 예. 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벌써 10개월이 다 돼갑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돌아와야 될 텐데요. 우선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이 됐죠. 네, 4일부터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내년 상반기에 일할 전공의 6,950명 모집한다 이렇게 공고를 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의대를 졸업하면 의사 국가고시에 붙어야 의사 면허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때부터는 전문의 과정을 따기 위해서 수련을 할지 아니면 일반의로 개원가에 나가서 근무를 할지 이렇게 정하게 되는데 수련병원으로 가서 1년 인턴을 밟고 그 다음에 아예 과목을 하나 정해서 3년이나 4년 코스의 레지던트 과정을 밟게 됩니다. 네. 이걸 통틀어서 전공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인턴과 레지던트 1년 차에 대한 모집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원자는 많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지원 자격이 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인턴은 보통 이제 의사 국시에 붙어야만 하는데 지금 의정 갈등 때문에 국시 필기 시험 응시자가 평소보다 한 10분의 1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지원을 해서 전부 다 합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집단행동 이전 인원에는 지금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레지던트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인턴 1년 과정을 거쳐야만 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에 지금 병원에 남은 전공의들 3%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그러겠네요. 보이고요. 그리고 그나마 뭐 전역을 하는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 이런 사람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병원에 남은 전공의들을 계속 조리돌림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선뜻 지원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 수련 특례를 허용할지 이걸 아직 방침을 정부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수련 특례. 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공의가 기존의 병원을 그만둔 다음에 같은 연차와 같은 과목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사 집단행동 사태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병원 레지던트 1년을 이미 수련한 사람이
이제 다른 병원 2년 차로 인정받아서 갈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정부가 하반기 모집을 열어줬었는데 그때는 동일 과목 동일 연차에 대해서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특례를 줬었던 건데 이번에 상반기 모집에서는 아직 이런 특례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특례를 인정하더라도 9월 모집 때도 사실 지원이 굉장히 저조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좀 비슷할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그래요. 이제 한 아이가 태어나면 몇 년까지 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추정치,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죠. 네. 예. 예,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 신생아의 기대 수명 몇 살로 나왔어요? 네, 83.5세로 나왔습니다. 83.5세. 네, 이게 1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0.8년 늘어난 건데요. 네. 기대 수명은 아무래도 의학 발달 때문에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2022년에는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처음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러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로 전환이 된 상태고요. 근데 그래도 아직 코로나19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늘어나긴 했는데 코로나 이전이었던 2021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지금이 0.1년 더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성별로 보면요. 남성보다는 여성의 기대 수명이 더 길었습니다. 그렇죠. 네, 여성은 86.4년을 살 걸로 예상이 됐는데 남성은 80.6세로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네, 거의 6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사내 아이로 태어나면 6년 덜 산다. 네, 기대 수명으로 따지면. 네, 맞습니다. 그래도 OECD 평균보다는 뭐 남녀 모두 2년 정도 우리나라가 기대 수명이 더 길었는데요. 이 남녀 기대 수명의 차이가 1985년 이때만 하더라도 뭐 8.6년이나 차이가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5년대로 줄어든 거니까 이 격차가 그래도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태어난 아기가 앞으로 뭐 80세까지 생존할 확률 이것도 보니까 남자는 63.6%였고 여자는 81.8%였습니다. 주로 어떤 사인으로 사망을 할지 확률을 따져보니까 암이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이 뭐 폐렴, 심장질환 이런 순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암이 없다면 기대 수명은 한 3.3년 정도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됐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19로 사망할 확률은 2022년에는 10%나 달했는데 지난해에는 그래도 2.4%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예. 예, 많은 의료진들이 이 암의 제일 큰 원인이 스트레스래요. 아, 네. 이게 이제 현대 사회에 우리 누구라 할 것 없이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사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기대 수명이 올라가고 또 평균 수명도 사실은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걸 보면 참 잘 버티고들 계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출산율이 이제 최근에 반등할 조짐이 있다. 그래서 아주 반가운 뉴스들이라고 다들 기분 좋게 봤는데 그래도 안심하기 좀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끌어올려서 출산율 높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2030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밝힌 건데요.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6.8%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7명도 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인데 이걸 2030년까지 70%로 아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를 한 겁니다. 네. 이게 지난 6월만 하더라도 목표치가 2027년 50%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2030년 70%라는 목표를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는 이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이게 해결돼야 되고 또 일 가정 양립 이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수 있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목표만 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뭐 민간 부문에서 육아휴직 사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기업들의 동참도 이끌어내야 되고 또 정부가 재원도 투입을 해야 합니다. 뭐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숏폼이라고 합니다. 뭐 쇼츠라고도 하고요. 이게 SNS에 짧은 동영상들을 많이 올리는데요. 네. 이게 이제 굉장한 인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옥스퍼드가 올해의 단어에 이 현상과 연관이 있는 단어를 선정했는데요. 옥스퍼드가요? 네, 예. 이게 뇌썩음
뇌 부패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브레인 랏이라는 게 올해의 단어로 선정이 됐습니다. 왜 이런 단어가 올라갔을까요? 네, 이게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정보를 사람들이 과잉 소비하면서 오히려 인간의 정신이나 뭐 지적 상태가 퇴보한다 이런 뜻입니다. 특히 SNS 상에서 넘쳐나는 정보가 오히려 해악이 되고 있다 이런 비판적인 의미가 담겼는데요. 네. 옥스퍼드대 설명을 보면 저급한 온라인 콘텐츠, 특히 소셜미디어의 과잉 소비로 초래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가 사용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 단어가 처음 기록된 게 1854년이었는데 그 미국의 생태주의자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명작인 월든에서 처음에 등장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뇌 부패가 선정되기 전에 올해의 단어를 뽑기 위한 다른 후보들도 있었거든요. 저 후보에는 뭐 얌전한, 단정한 이런 뜻의 듀무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요즘 패션이나 뷰티 트렌드로 꼽히는 단어인데요. 이게 지나치게 과시하지 않고 얌전한 스타일 이런 걸 말하고요. 뭐 또 다른 후보에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다이내믹 프라이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인터넷 주소창에 KR로 끝나는 주소. 이건 이제 대한민국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 앞에 AI를 붙입니까? 네, 이제 ai.kr 이런 식의 주소를 새로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인터넷 주소에 KR 하면 한국이 떠오르듯이 네. 이게 AI가 AI 그 인공지능을 뜻하는 AI도 있지만 앵귤라라는 그 서인도 제도에 있는 영국령의 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AI 서비스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 AI라는 거를 주소에 넣고 싶어 하는데 이 .ai 이렇게 끝나는 주소를 쓰려면 이 앵귤라라는 곳에 1년에 등록비를 10만 원 정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ai.kr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하면 1년에 2만 원 정도로 등록비를 크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AI, KR.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키워드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2월 6일 금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20분 변함없이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물이